네, 밤사이 뉴욕 증시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와 연방준비제도 FOMC의 금리 결정을 앞둔 이 살얼음판 같은 상황에서도 상승한 건데요. 이 뉴욕 증시의 상승을 이끈 건 인공지능 AI 칩 대장주인 엔비디아였습니다. 네, 자세한 뉴욕 증시 상황과 우리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김대호 경제학 박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의 S&P 500 지수와 이 나스닥 지수가 정말 상당히 들썩였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상승을 이끈 중심에 바로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액면 분할 첫날이었거든요. 예,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표, 나스닥, S&P 등이 또 사상 최고치로 뛰어 올랐습니다. 자, 주가가 오르는 날도 있고 떨어지는 날도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문가들이 시각이 많은 상황 속에서 또 주가가 올랐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물가라든지 노동 보고서 이런 경제 지표들이 금리 인하 쪽과는 거리가 먼 좀 부정적인 거시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데도 올랐다. 그런 면에서 뭐 대단히 그 뉴욕 증시의 상승 탄력이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와중에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바로 엔비디아의 돌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요, 최근에 한 2년 전으로 돌아가 볼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별로 잘 알려진 종목도 아니었습니다. 예.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주가가 무려 600%, 6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런데 밤사이에 또 올랐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엔비디아 돌풍이다. 이 시세가 과연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전망도 나오고 그야말로 엔비디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올라선 그런 양상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전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엔비디아가 이제는 액면 분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 주가 10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 가격이 거의 10분의 1로 이제 내려간 거라고 보면 되는 것인데 그 사이에 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식이 오늘 아침 새벽에 예. 액면 분할 쪼개기라는 걸 했는데요. 네. 야, 이 쪼개기가 증시에 미치는 아주 엄청난 파장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는 주당 1,200달러 정도를 오르내리고 있었거든요. 예. 그럼 한 주에 우리 돈으로 약 한 140만 원은 줘야 한 주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끝난 뉴욕 증시, 그러니까 금주 첫 개장 상황에서는 이게 주가가 하루아침에 120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예. 이렇게 주가가 왜 이래 떨어지냐, 의도적으로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을 한 건데요. 1,200달러 주가를 120달러에 내려놓고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를 갖고 있었던 게 이제 10주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는 1,200달러가 120달러로 줄어든 반면에 네. 쪼개기를 했기 때문에 그 주식 한 주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 10주, 100주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1,000주 예. 이런 식으로 10배를 더 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 재무제표상으로는 단가는 떨어뜨리고 양은 많아졌기 때문에 똑같은 양이에요. 우리가 원숭이가 아침에 조삼모사 바나나 3개, 오후에 4개, 이거가 똑같은 건데 이것이 갖는 상당한 의미는 종래에는 주식 하나 사려면 1,200달러 한 주를 사기 위해서도 140만 원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140 그러니까 원으로 그러니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140원이 아니라 14만 원, 예. 14만 원으로 살 수 있다. 이러니까 그만큼 저변이 좀 돈 없는 사람도 살 수 있게 된 바로 이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을 한 그 노림수, 이 전략은 신세대들, MZ세대들 좀 저소득층한테도 본격적으로 팔자라는 것이었는데 통상적으로
액면 분할을 한다고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은 오늘 아침 상황으로 봐서는 젠슨 황의 또 하나의 마술이 뉴욕 증시에서 통했다. 주가가 오른 것으로서 액면 분할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예, 그러한 이유에서였을까요? 어쨌든 액면 분할 결정 후에 이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자 최근에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게 엔비디아 주식을 사들였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좀 문제는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뉴욕 증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 서학개미라고 그러는데요. 네. 예. 여기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종목은 단연 테슬라였습니다. 그런데 시나브르 어느 사이에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테슬라의 그 소유 테슬라 주식은 대량 매도를 하면서 그때부터 엔비디아를 집중적으로 사 들어가서 예.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은 뭐 거의 엔비디아 투자자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주식 투자는 한치 앞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주가가 많이 오른다는 사실 자체는 또 과열의 우려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엔비디아 주식은 도대체 엔비디아 너 정체는 뭐냐? 그리고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엔비디아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전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엔비디아는 한마디로 반도체 만드는 회사인데요. 자, 반도체는 한국의 삼성전자도 1등인데 왜 삼성전자는 주가가 지지부진한데 엔비디아만 잘 나가느냐? 자, 엔비디아 사실 어떻게 보면요. 엔비디아 운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엄청난 식견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소발에 쥐 잡는다는 얘기인데 뒷걸음치다가 아주 거대한 쥐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건데요. 원래 엔비디아는 게임용 반도체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게임용 반도체가 동시 병렬형 계산에 굉장히 강한데 이것이 딥러닝 기술이 발전되면서 인공지능에 꼭 필요한 반도체가 된 겁니다. 아. 물론 엔비디아가 게임 분야에서 최고 1등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운을 잡을 수는 있었겠지만 엔비디아 스스로도 이게 인공지능이 될지는 몰랐어요. 뭐 그러면서 운이 좋다 그런데 그러나 자기 분야를 잘 해왔기 때문에 얻은 하나의 영광이라 이래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엔비디아가 만드는 반도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저는 인공지능이 지금 산업의 대세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엔비디아 주가의 전망성은 유망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엔비디아 주가가 항상 오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독점이 곧 깨질 수가 있어요. 엔비디아만 반도체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이 엔비디아와 같은 또는 그 이상의 GPU 반도체를 만든다고 그러면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변수는 인공지능도요. 지금 좀 과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잘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인공지능 자체도 어떤 주가 거품이 붕괴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요인들. 그다음에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공매도 엔비디아 주가 떨어질 것에 지금 배팅하는 세력도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는 네. 이런 동전의 양면, 플러스적인 측면과 마이너스적인 측면을 같이 챙겨가면서 투자를 해야 큰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후발주자들의 움직임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AI 이니셔티브로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꼭 집어 주셨는데요. 지금 인공지능 열풍, 요게 30년 전에 있었던 이 퍼스널 컴퓨터 열풍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기술은 바뀌고 이 산업의 패자가 달라져요. 한때는 마이크로소프트였다가 애플이었다가 IBM이었다가 어떤 경우 어떤 회사는 중도 탈락을 하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GPU 반도체에서 잘 만드니까 AMD라는 회사가 네. 지금 또 GPU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엔비디아를 향해 추격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거는 지금 엔비디아 타도 엔비디아 동맹군이 지금 출범을 했는데 거기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 퀄컴이라는 회사, 구글이라는 회사, 아마존이라는 회사 세계 굴지 회사들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요.
이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가 독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소프트웨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동맹군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움직일 수 있는 그 GPU를 움직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면 엔비디아 독점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동맹군 활동을 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여러 경쟁 기업들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되는데 엔비디아 주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반면에 애플 주가는 뚝 떨어졌거든요. 지금 애플에서도 어쨌든 계속해서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시스템들을 내놓고 있는데 왜 애플 주가는 이렇게 떨어진 겁니까? 애플이요. 뉴욕 증시에서 최근 30년 동안 시가총액이 1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애플이 대장주였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져서 2등으로 떨어졌는데 밤사이에 엔비디아한테도 떨어져서 시가총액 면에서 한때 덧보잡에서 했던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 1등인 애플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우리도 한번 인공지능 해볼 거야. 그래서 밤사이에 WWDC 개발자 회의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인공지능이 가미된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기 전만 하더라도 애플이 다시 올라갈 것이야 했는데 발표 이후에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지금 장후 시간에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 기술 혁신이 예. 애플이란 제품 자체는 좋지만 인공지능에 관한 애플이 지각생이다. 늦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또 혁신이 없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번에 혁신을 하면 업그레이드 된다 이러는데 우리나라 MZ 세대들은 좀 그걸 파자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수직으로 올린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했다. 옆으로 갔다. 이런 예.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시장의 판단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 결국은 IT 업체는 기술입니다. 기술이 앞선 자가 세계를 평정하는데 물론 애플도 저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언제 다시 1등으로 치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애플이 인공지능에서 너무 늦었고 새로 만드는 기술도 엔비디아나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못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의 시선은 이제 곧 있을 FOMC 금리 결정, 또 미국 물가지수 발표일 텐데요. 일단은 5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물가가 중요한 게요. 물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바로 그 물가 잡느라고 우리 금리 올렸지 않습니까? 금리가 오른 것은 뉴욕 증시의 악재고 뿐만이 아니라 경제에게도 굉장한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금리 언제쯤 내려갈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는 날, 떨어진다는 확신이 있는 날 미국도 금리 인하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발표가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날 밤에 있습니다. 예. 현재 여전히 3% 이상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 3.2에서 3.3 정도 나올 텐데요. 이렇게 되면 이 소비자 물가가 2%대 초반으로 떨어져야 금리 인하할 수 있다고요. 예. 자, 미국의 FOMC 회의가 미국의 CPI라는 소비자 물가 발표된 직후에 바로 최종 결정을 발표하는데 이번 6월 달 FOMC도 이러한 CPI 물가 전망 3% 넘는 상황에서는 이번에 금리 인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거의 물 건너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은 뭐 어렵더라도 앞으로 7월 달, 9월 달 FOMC가 또 있는데 그때 금리 인하는 과연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대목은 CPI가 3%가 넘더라도 좀 하방으로 내려가느냐.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 사실 수요일 날 밤, 목요일 날 아침 CPI 발표와 FOMC 의사결정이 동시에 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이게 세계 경제의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대한 운명의 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날 밤 9시 반부터 예. 목요일 날 아침 새벽 3시까지 예. 중대 결정이 잇따라 있습니다. 함께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동결될 가능성이 높게 전망이 되고 있고 연준의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는데 지금 앞선 상황들을 보면 최근에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파월 의장도 이 부분을 고려는 하긴 할 것 같고 또 FOMC 회의에서 좀
주목해봐야 할 만한 좀 특별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FOMC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금리를 올리느냐 동결하느냐인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거의 지금 금리 동결적으로 내정이 돼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결정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점도표라는 게 있습니다. 점도표. 아, 점도표라는 게 점을 찍는다. 예. 예, 그래프를 점을 따다다닥 찍어서 만드는 표인데 연준위원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발표하는데 이번에 발표를 해요. 예. 이게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18명이 점을 찍는데 그게 앞으로 연준의 미래 금리 행보입니다. 그거를 보면 올해 금리 인하한다 아니면 내년에 한다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준의 FOMC의 금리 결정 자체보다는 예. 점도표가 더 중요하다. 또 하나 연준이 미국 경제 전망도 합니다. 물가가 어떻게 된다? 그것을 SEP라고 그러는데 그 전망을 보면 또 그 역시 금리 인하의 계획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예. 금리 결정 결과가 새벽 3시에 나와요. 예. 근데 그 3시에 점도표, SEP 이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이게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예. 잠 못 이루는 밤, 운명의 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이면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목요일 날 새벽 새벽에. 3시에서 3시 반 사이까지는 예. 모든 게 결판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